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쌤이입니다. 어,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뵈려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4일 현재 시각 점심 드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12시 6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의 날씨는 흐린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96장 한 장의 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자르지 않고 한 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96장 백범일지 최소 4가지가 있다. 백범일지는 최소 4가지다. 첫째, 김구가 직접 쓴 친필본 백범일지가 있다. 둘째는 김구가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해 쓴 백범일지 상권. 셋째는 친필본을 옮겨 적은 것으로 편의상 필사본 백범일지라고 한다. 네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접한 국사원본으로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 1947년 집필이다. 김구의 글 중에서 유명한 나의 소원은 이 국사원본에 수록되어 있다. 한간에서는 백범일지를 이광수가 다시 쓴 것이라고 하여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백범일지는 한문은 아니지만 국한문 혼용체에 가까우므로 한글로 풀어 써야 현대 독자가 읽을 수가 있다. 김구의 유족도 이광수가 윤문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4가지 백범일지를 비교, 대조해 보면 유의미하게 유달리 상충되거나 특별히 가감된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최근에 집필된 백범일지를 다시 구해서 읽어보았다. 2017년 11월 15일 양윤모 집필. 나에게는 내 나름 역사를 보는 눈, 즉 사관이 있다. 일단 나는 이념의 편향성을 배제한다. 나아가 내가 혐오하는 것은 진영 논리이다. 나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함에 한 인간이 보인 진실과 노고를 먼저 중시한다. 이것은 김구가 비록 반공적 인물이었지만 중도 인사인 여운형보다 내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다. 김구 1876년에서 1949년 황해 해주 출생, 호는 백범. 1893년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가 되었다. 1895년 만주로 피신하여 의병단에 가입하였다. 1896년 민왕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였다. 체포되어 복역 중에 탈출하였다. 1910년 신민회에 가입하고 1911년 105인 사건으로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14년 추록하였다. 3.1운동 후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8년 이시영, 이동영 등과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였다. 이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되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26일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다소 길게 인용된 윗글은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만든 책의 내용 중 김구와 관련된 서술이다. 이 글에는 김구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다. 먼저 이 글은 김구가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읽기에 따라 김구가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로 인식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서술이라고 본다. 물론 이 부분은 김구 연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의 신문 독립신문이 김구가 살해한 사람은 일본 상인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일 어용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 백범일지 2017년 11월 15일 출간 양윤모 윤문에는 김구가 살해한 사람은 일본군 중위로서 이름은 스치다 조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서술이기도 하다. 2004년 7월 서울고검은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문건을 배포한 친일 작가 김완섭 씨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직권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정현태 검사는 김 씨에 대한 기소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보훈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뉴라이트는 김구가 사람을 오인하여 죽인 것으로 단정하여 서술했다. 다음으로 뉴라이트 교과서는 김구가 항일 테러 활동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굳이 테러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또 뭘까? 그렇다면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도 자연 테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김구의 업적인 이 사건들을 김구와 관련된 서술에서 아예 누락시켰다. 또한 국제연합 결의에 반대, 북에 들어가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의 문구는 김구를 부정적인 인물로 비치게 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는 서술은 과연 뉴라이트가 긍정하는 인물은 김구 주석인지 아니면 암살범 안두희인지를 혼동하도록 만들 지경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선 순국 선열에 대한 기본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무례한 짓이다. 김구는 이역 중국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낸 불운의 삶을 살았다. 특히 장남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한 페니실린을 김구가 주지 않아 폐렴으로 죽었다. 아울러 김구는 식민지 시대의 유일한 임시정부를 이끈 주석이다. 따라서 그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성향을 떠나 그는 모든 것을 바쳐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한 우리가 떠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선열이다. 김구를 부인하는 것은 우익의 자기부정이자 스스로 우군을 추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익이라면 꼭 독재자인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좋아해야 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우익이 김구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우익이 아니라 수구꼴통 또는 파시스트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커밍아웃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봉창 열사 거사와 백범 김구. 백범은 1920년대 중반
임정 내무부 경무국장을 지냈다. 그는 임시정부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그는 테러 투쟁에 관심이 높았다. 언제나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았다. 임정 사람들은 백범에게 돈이 가면 나오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가끔씩 백범에게 돈을 주었다. 백범은 워낙 체격이 커서 식사량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자금이 생기면 임정의 살림 비용에 보태거나 책임 맡고 있는 애국단의 무기 비용에 쓰느라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웠다. 백범은 가끔 정정화, 군자금 모집, 임시정부 안살림을 맡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집에 들렀다. 주로 오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저 밥 좀 주실 수 있나요? 백범은 어려운 사정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아녀자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격의가 없이 대했다. 백범은 매번 밥을 달게 들었다. 그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루 종일 앉아 줄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통담배라고 해서 50개 들이 담배를 백범은 하루에 다 피워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백범이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다. 테러 비용 마련을 위해 작은 경비라도 아끼기 위해서였다. 1930년대 들어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잠정 보류하고 새로운 투쟁 방법을 강구했다. 전략상 임시정부가 나서지 않고 백범 혼자서 책임지는 형식을 취하며 테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때까지의 테러는 주로 의열단에서 주도했었다. 그런데 의열단의 대부분 인원이 좌경화되면서 그들은 연안이나 만주로 옮겨갔다. 백범은 애국단을 만들어 일본 천황을 표적으로 삼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 총수를 처단하자는 것이었다. 1932년 이봉창 열사의 거사는 국내에도 보도가 되었다. 이봉창은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 수류탄 2개를 던졌다. 그러나 수류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천황은 죽음을 모면했다. 중국 신문들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한인 이봉창, 일본 천황 저격, 불행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 실었다. 이봉창 열사의 거사 보도가 나간 후 상해의 일본인들이 중국 신문사에 몰려가 사옥을 부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한인에 대한 감정은 아주 좋아졌다. 테러 행위는 자기 희생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테러는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동기에 비하여 적에게 입힐 수 있는 타격은 제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테러는 저항의지를 내외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봉창 열사는 이 목적을 충분히 수행했다. 게다가 한중 양국을 결속시키기까지 했다. 지하에서 만나자고 언약했던 윤봉길과 김구. 1932년 4월 29일 백범이 정정화를 찾아와 어른 몇 분의 점심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정화는 깔끔하게 점심상을 보아놓았다. 이동영과 조왕구가 왔고 얼마 안 있어 백범이 합류했다.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백범이 정정화에게 술과 신문을 사다 달라고 했다. 왠지 모르게 백범은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즐기지 않았으며 더구나 낮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정화가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 분위기가 좀 술렁이는 것 같았고 호해가 뿌려지고 있었다. 중국인 청년의 폭탄 거사로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가 즉사하고 원흉 시라카와는 중상을 입었으며 그 외에도 10여 명의 문무대관이
부상당했다는 급보를 알리는 호회였다. 정정화는 그때서야 지피는 바가 있어 서둘러 술과 신문을 사가지고 들어갔다. 호회를 받아든 백범은 일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들은 축배를 들었던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폭탄을 던진 이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인 청년 윤봉길이라는 호회가 또 나왔다. 며칠 전 백범은 일본 신문인 상해 일일신문을 읽고 거사결심을 붙였다. 당시 일본군이 상해 인근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자축하기 위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한다는 기사가 일본계 신문에 보도되었다. 참석하는 사람은 물통과 도시락과 일장기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었다. 백범은 굵고 검은 안경테를 매만지며 다시 한번 기사를 확인했다. 백범은 윤봉길을 떠올리고 있었다. 윤봉길이 백범을 찾아온 것은 꽤 오래전이었다. 윤봉길은 동포가 경영한 일용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근래에는 홍보시장에서 야채 행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백범을 만나자마자 한탄하는 어조로 말했다. 제가 야채를 지고 쏘다니는 것은 다 기회를 얻으려 했음인데 이제 일본 놈들이 상해까지 왔으니 아무리 보아도 죽을 자리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범이 윤봉길을 불러 자신의 거사 뜻을 전하자 윤봉길은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백범은 서문로에 가서 김홍일을 만났다. 그는 상해 병공창에서 일하는 송식표에게 교섭하여 일본식 물통과 도시락에 폭탄 장치를 하여 사흘 안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이틀 후 백범은 안심이 안 되어 김홍일과 함께 병공창으로 갔다. 송식표는 전문기사 왕백수와 함께 물통과 도시락 폭탄이 성능 시험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마당에 파놓은 토구리 사면에 철판을 둘렀다. 그러고는 폭탄을 그 속에 넣고 줄을 하나 끌어내더니 수십 보 밖으로 물러났다. 그는 엎드린 후 줄을 잡아당겼다. 폭탄은 무섭게 터져오르며 철판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지난번 1932년 1월 8일 이봉창 건 동경에서 불발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이번에는 20여 차례 실험을 하고 나서 실물에 장착한 겁니다. 백범은 폭탄을 받아서 친구 집에 보관했다. 귀중한 약이니 불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오. 4월 29일이 다가왔다. 윤봉길은 매일 홍구공원에 가서 식장 설비하는 것을 보며 분위기를 익혔다. 그는 거사 3일 전에 선서문을 써서 백범에게 제출했다. 그는 다음 날 안공근의 집에 가서 선서문을 가슴에 붙이고 왼손에 폭탄,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다음에는 백범과도 한 장을 더 찍었다. 이어서 윤봉길은 양력과 유서를 썼다. 유서에는 고국의 청년들과 두 아들과 백범에게 주는 유시가 기록되었다. 백범은 윤봉길을 여관으로 보내고 폭탄 2개를 찾아 김해산의 집으로 갔다. 내일 윤봉길 동지가 중대 사명을 띠고 만주로 떠나게 되어 대접하려 하니 고기를 사서 이른 조반을 지어주시오. 다음날 백범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6시에 김해산의 집으로 가 윤봉길과 최후의 조찬을 했다. 백범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봉길의 기색을 살펴보니 차분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마치 농부가 밭갈러 가기 전 아침을 먹는 모습과 같았다. 백범은 성공을 확신했다. 옆에 있던 김해산이 백범에게 한마디 했다. 지금 상해에서 민족 체면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윤동지와 같은 인재를 구태여 다른 데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윤동지가 어디에서 터지는지 두고 봅시다. 시계가 7시를 알렸다. 윤봉길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회중 시계를 꺼냈다. 이것은 시가 6원의 새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1원짜리도 안 돼 보이는 고물이군요. 제 시계는 이제 1시간 후면 터질 것이니 바꿔 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범은 윤봉길의 최후 선물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았다. 윤봉길은 대절해 놓은 자동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번에는 돈을 차창문 너머로 내밀었다. 차비 주고도 5, 6원은 좋게 남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였다. 백범은 젊은이에게 고개를 숙여 절했다. 지하에서 만납시다. 8일 오후 백범은 이봉창과 윤봉길의 유해를 효창묘지에 안장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 묻힘으로써 지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켰다. 윤봉길 거사에 왜 안창호만 체포됐을까? 윤봉길의 거사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고 연일 후속 기사가 이어졌다. 중국의 신보는 윤봉길의 거사 상황을 톱 기사로 자세히 보도했다. 당시 무대 아래는 도처에 일본 헌병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한 소년이 성냥을 그어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가닥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곧이어 폭발 소리가 났다. 일본 헌병은 즉시 소년을 등 뒤에서 잡아 두 팔과 허리를 끌어안았다. 주변의 일본인들이 가세하여 소년을 마구 구타했다. 금세 소년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지금은 헌병 일대에서 그를 압송하여 신문하고 있다. 범인은 한국인임이 밝혀졌는데 그는 25살의 청년으로서 프랑스족에 있는 어느 염색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에 청도에서 상해로 왔고 한국 독립당의 당원이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헌병대는 공모자가 최소 3, 4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중국 신보 기사. 중국인들은 상해 임정에 몰려와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임정 사람들은 당장 상해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동안 프랑스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정치 망명자로 인정해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프랑스는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는지 임정에 빨리 상해를 탈출하라고 통고했다. 일본군이 백범을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프랑스족에 들어가 임정 관련자를 모두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백범을 잡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잡으려 하지 말고 보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백범은 모든 사람에게 신속히 연락해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내무부와 애국 단원들의 활약으로 대부분 탈출에 성공했지만 도산 안창호만 체포되었다. 그는 평소 백범의 테러 투쟁에 반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규 무장항쟁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주로 교육과 강연 등의 계몽이었다. 그래서 백범에게 피하라는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은 도사는 캥길 게 없다고 생각했던지 피하지 않고 있다가 꽝 대신 닭 격으로 체포된 것이다. 백범은 도산의 안전을 위해 이봉창과 윤봉길의 두 거사는 자신과 애국단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성명을 각 언론기관에 보냈다. 이 일로 백범은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에게까지도 이랴 독립운동의 영도자로 부상했다. 김구주석과 학도병 장준하의 만남. 1945년 1월 31일 하오 대륙의 끝까지 쫓겨간 약소국의 임시정부 청사에 국기가 벌럭이고 있었다. 임정청사는 안반을 등대고 있는 5층 건물이었다. 한국 학도병 50명은 뜰에 2열 횡대로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숨어 있었다. 학도병들은 펄럭이는 태극기를 신기한 눈으로 치어다보았다. 장준하는 태극기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버렸다. 특이하게도 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늘은 저녁처럼 어두워졌고 태양은 가락지 형상으로 잠시 빛을 뿜더니 이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학도병들은 숙연히 임정의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준하는 7개월에 걸쳤던 대륙횡단 6,000리의 장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비로소 실감했다. 진 교관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 거세진 바람을 타고 태극기는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깃발은 마치 젊은이들의 험한 역정을 다 안다는 듯이 펄럭이고 있었다. 드디어 청사 가운데의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인이 진 교관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누런 군복을 입은 장정 67명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선두로 나온 50대 후반의 군인은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이었다. 약소민족 독립군 장군으로서 그의 삶은 투쟁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주름이 켜켜이 파인 노병의 입에서 이윽고 카랑카랑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고생들 했소이다. 여러분이. 웬일인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앞으로 같이 지내실 것이니까 차차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나는 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정부의 주석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맺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본 돌계단에서는 푸른 두루마기로 몸을 감싼 노인을 필두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7, 8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푸른 두루마기의 노인은 굵은 검은 대 안경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였다. 일본군이 혈안이 되어 사살하려 했던 백절불굴의 혁명가는 의외로 소탈하고 검소해 보였다. 망명길 30년의 풍상을 겪은 노인은 학도병들을 아들같이 보고 손자처럼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사뭇 치밀어 오르는 격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음성은 의외로 차분했다. 젊은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어서 국내 소식이 어둡습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 줄 알고 염려했는데 그것이 한낱 기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국을 위해 할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김구는 임정의 강요들을 학도병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김규식, 이시영, 조소왕, 최동호, 신익희, 엄황섭, 차이섭, 조왕구, 유동열 등이 차례대로 소개되었다. 학도병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했다. 식을 마친 젊은이들은 내무부장 신익희의 안내를 받아 5층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늦게 만찬을 겸한 환영연이 열렸다.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고 있는 임시정부의 차림상은 궁색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맞이한 임정 사람들의 움직임은 생기에 넘쳤다. 장준하는 상차림 지휘하고 있는 몸집 작은 아낙네에게 눈이 끌렸다. 어머니 또래의 조선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대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임정 자금을 구하려고 국내에 단신으로
여러 번 잠입한 적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동농 김가진으로 임정의 최고령 어른이었다고 했다. 동농은 70을 넘긴 나이에 총독부가 준 남작자귀를 팽개치고 상해에 망명해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그녀의 남편도 독립운동가로서 임정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정화였는데 지금은 임정의 안살림을 맡고 있다고 했다. 상해는 배추절임을 비롯한 소채안주 몇 가지에 빼갈병이 놓여 있었고 그나마 잔도 없어 뚝배기에 돌려가며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김구는 자애로운 억양에 혁명가의 의지를 숨기고 있었다. 여러분이 외놈에게 항거하여 용감히 병영을 탈출 여기까지 와 주었으니 나는 더 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착잡했던 나의 마음이 오늘 저녁 씻은 듯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다 함께 시내로 뛰쳐나가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준하는 학도병 대표로 답사를 했다. 저희들은 외놈들의 통치 아래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기조차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정여인의 좌석 한 귀퉁이에서 흑 하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시 사이를 두었던 장준하는 답사를 이어나갔다. 저희는 철이 들면서 일장기가 우리나라의 국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조국의 국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전국에 나부끼는 일장기가 우리 국기라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슬픔이 조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 조국은 얼마나 못났기에 청년들에게 국기 하나를 보여주려고 6,000리를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슬픔은 지금 일제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지금 이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가지고 몸바칠 곳을 찾았다는 기쁨에 떨고 있습니다. 답사를 끝낸 장준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임정여인들을 보고 있었다. 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인 강요들이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준하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이윽고 눈물이 맺혀졌다. 급기야 흑 하는 김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70을 바라보는 주석의 울음은 환영회장을 삽시의 울음바다로 바꾸어 버렸다. 울음은 통곡으로 변해갔다.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던 아낙네 몇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슬그머니 음식 용기를 바닥에 놓더니 함께 울기 시작했다. 식탁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식탁 다리를 잡고 마구 흔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망국인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었던 차별과 고초의 묵은 비애를 마음껏 터뜨리고 있었다. 김구를 찾아온 여운형과 송진우의 면모. 8.15 이후 임정여인이 귀국한 후 장준하는 잠시 김구의 비서일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임정 요인들은 물론 남한의 지도자들은 국제정세에 너무도 둔감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자신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김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김구는 자신이 해외에만 오래 있어 국내 사정이 어둡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작 그가 어두운 것은 국내가 아니라 미소 강대국의 의중이었다. 사실 그때 이미 조선민족의 운명은 조선민족의 손을 떠나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이미 조선반도의 운명을 100%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김구 환국 후 경교장을 찾아온 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장준하가 스케치해 놓은 것을 요약한 것이다. 건준 위원장 여운형, 그는 일찍이 청년 시절에 상해 임정에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외모나 학벌 같은 외형적인 화려함에 비해 독립운동의 실적이 미약했다. 물론 이승만보다는 독립운동을 훨씬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기는 했다. 그는 해방 직전에 투옥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혐의는 유언비어 유포였고 2년 정도 복역했다. 그는 아베 조선 총독이 치안 유지권을 주겠다고 하자 넙죽받아서 건준과 인민공화국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는 임시정부의 인공 참여를 권유했다. 풍채가 좋은 그는 활달한 걸음으로 경교장에 들어왔다. 그는 김구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빠른 시간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보였다. 장준하는 무심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저분의 코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여운형은 의미 있는 대화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는 사담으로 일관했다. 그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사실 그는 식민지 시절 자기 희생이 적었던 정치인이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신 후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애써 보았습니다. 김구는 여운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으니 제가 할 일은 없어진 줄로 압니다. 김구는 가볍게 웃으면서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 떴다. 여운형은 계속해 이 사람 저 사람의 안부를 물었고 자기가 상해에 있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말을 했다. 그는 4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진우, 사실 그가 식민지 시대에 한 일 중에서 감동적인 것은 없었다. 그는 김성수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 흠이었다. 그는 동아일보와 중앙학원의 중심 인물이었다. 조선 총독 아베는 치안 유지권을 처음 송진우에게 제의했었다. 그러나 송진우는 거절했다. 패망한 일본에게 정권을 인수받을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었다. 명분이야 옳지만 그에게는 치안 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었고 그것을 송진우는 잘 헤아렸던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열렬한 임시정부의 지지자였다. 비대한 최고의 그는 짙은 회색 양복을 입어서인지 더 육중해 보였다. 그는 김구를 보자 흥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금세 달변조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흔들렸다. 김구는 담담히 경청하고 있었다. 송진우는 준비해온 5개조의 건의서를 내놓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1. 민주통일국가 완성. 2. 연합국들의 사절단 보내 독립승인 촉구. 3. 재정문제 해결 방안. 4. 사무조직 완비. 5. 광복군 모체로 국군 편성 등이었다.
김구는 두 손을 마주 비비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를 표시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소 라고 응대했을 따름이었다. 김구의 무리수와 때늦은 남북회담. 8.15 전국에서 미 군정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이 지어붙인 별명에서 드러난다. 먼저 김규식은 시클리, 이름자 규식에서 딴 별명인데 아울러 약골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여운형은 실버엑스, 은도끼처럼 겉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김구에게는 블랙타이거라고 했다. 그들은 김구를 제거해야 할 맹수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김구가 반탁운동에서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이었다. 김구는 신탁 통치안이 불거지자 그동안 미 군정에 억눌렸던 감정을 분출이나 한다는 듯이 반탁운동의 선봉을 자처하며 미 군정을 공격했다. 김구는 임시정부 공식 승인을 요구하면서 전국 군정청 관리의 총사직, 38선 이북의 조선인 행정, 사법 당사자 총이탈, 전국민 총파업, 신탁통치 배경운동 불참자에 대한 민족 반역자 규정, 전체 정당의 즉시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12개항의 실행 방법을 관철하려 했다. 또한 그는 국자 1호를 발표하여 현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조선인 직원은 전원 임정 지휘하에 들어오라고 촉구함으로써 임시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강행하려 했다. 그는 아울러 전국 총파업을 재차 촉구했다. 사실 김구의 강경책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다. 그는 정치를 해야 할 시점에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 군정은 이런 임정의 기도를 쿠데타로 간주한다면서 임정 요인의 중국 추방을 통고했다. 그러자 김구는 국민 총파업을 철회했다. 결국 김구의 강력한 반탁운동은 오히려 군정의 장악력과 이승만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철저히 이용되고 만 것이다.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나는 김구의 이런 수사법이 안타깝고 민망하게 느껴진다. 다 늦은 시간에 김일성과 어떤 회담을 한 듯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김구가 분단을 막으려고 고심했다는 점을 역사에 남기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김규식의 북행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 세력의 저지 노력도 드세게 이뤘다. 미군정과 우익단체, 기독교 단체와 월남 동포 단체들이 그들이었다. 하지만 문화인과 법조인 단체들은 남북회담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에서는 이미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가 결의되었다. 북에서는 김일성과 연안 독립동맹 주석이었던 김두봉이 김구와 김규식 등을 맞이했다. 이어 남쪽 대표 11인과 북쪽 대표 4인이 모여 15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외국군 즉시 철수와 철수 후 내전 발생 부인 조선 정치회의 구성과 그 주도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 4개항이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인이 따로 모여 남쪽에 대한 북쪽의 송전 계속, 연백, 수리조합 개방, 신탁 통치 반대로 북에 억류되어 있는 조만식의 월남 등이 합의되었다. 이어서 남북 대표는
합의안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소련과 미국군 군사령부를 방문해 본국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군이 철수하면 하겠다고 응대했고 미국은 유엔의 결의대로 정부 수립 후 철수하겠다고 대응했다. 사실 안타깝게도 남북 합작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미소의 동의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김구와 김규식은 미국에 닥칠 무서운 민족 결별을 예감하며 노을이 지고 있는 38선을 허허로이 걸어 내려와야 했다. 백범 김구의 죽음과 사건 미스테리. 김구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한국인들은 노선의 구별 없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혈서들이 연일 경교장으로 답지했다. 그의 죽음을 따라 할복과 음독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문상객 중에는 거지도 있었고 여승도 있었다. 고구마 장수 할머니도 그의 영정 앞에 나와 오열했다. 신분고하를 막론한 추모객들이 경향 각지에서 몰려들어 1분당 100명꼴로 분향 배례했다. 김구의 장이 행렬을 따라가는 인파 중에 장준하도 있었다. 상여는 소공동 전찻길 위를 지나갔다. 흰옷 입은 수만 명의 청장년들이 상여를 따라 걸었다. 상여가 시청 앞 광장에 이르자 백범 추도가가 울려 퍼졌다. 오, 여기 발 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 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조차 우는 소리. 끝없이 우는 소리. 이미여 가십니까? 이 결에 나갈 길이 어지럽고 아득해도 이미 계시오매 든든한 양 믿었더니 두 조각 갈라진다. 그대로 버리고서 청고의 한을 품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범인은 포병 소위 안두희라고 했다. 그는 평안도 용천 출생이었다. 그는 한독당의 비밀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가 안두희를 경교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김학규는 광복군 책임장교였다. 그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안두희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안두희는 비서들이 보는 가운데 총을 차고 경교장에 들어갔다. 그는 서북청년단의 회원이기도 했다. 그는 이범석의 족청에도 잠시 몸담은 적이 있었다. 안두희는 범행 직후 총을 계단에 던지면서 내가 주석 선생을 시해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당일 오후 2시 헌병부 사령관 전봉덕은 범인이 의식을 찾는 대로 배후를 엄중 조사하겠으나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단독 범행인 것 같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오전 안두희는 특무대로 이송되었다. 국방부 보도관은 진상은 목하 엄중 취조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판명된 것은 다음과 같다고 공식 발표했다. 1. 안두희는 한독당원으로 김구의 측근이었다. 2. 안두희는 누누이 김구와 상봉하여 직접 지도를 받은 자이다. 3. 당일 인사차 김구를 만나러 갔다가 언쟁 도중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살해가 발생했다. 사건 다음 날인 6월 27일 호남 순찰 도중 김구의 암살 소식을 전해 들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백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일반 국민은 억측과 요언을 엄금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이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일 후 이승만도 성명에서 암살 사건은 한국 독립당 당내 분쟁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암살의 자세한 동기를 밝히지 않는 것이 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안두희는 검사에게 총사령을 구형받았지만
재판장 원용덕은 종신형으로 감형한다. 1949년 8월의 일이었다. 그는 술, 담배, 집필, 목욕, 신문 열람, 특별 면회가 허용되는 감방에서 생활했다. 그는 3개월 후 15년으로 감형되었다. 다시 4개월 후 10년으로 감형되었고 11개월 후에는 아예 잔형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육군 장교로 복귀했다. 대위로 진급한 그는 대북 특수공작대에서 일하다가 제대하여 강원도에서 군납 사업을 벌였는데 도내 납세액 3위에 오를 정도로 성공했다. 한편 김학규는 안두희를 한독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헌병사령부에 구속되었다. 당시 현행법에는 군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는 24시간 수갑을 채워넣는 육군 형무소 지하 감방에 투옥되었다. 김학규는 최병덕 총참모장의 장인 백홍석 대령이 재판장인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안두희와 같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그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석방된 후 수원에 내려가 이름을 바꾸고 변장하며 살다가 발각되어 재수가 되었다. 그는 4.19 때까지 복역했다. 백범 김구 암살 사건 프로파일링. 염동진은 8.15 전국에서 여러 테러를 주도한 백이사의 두령이었다. 백이사는 신탁 통치를 놓고 벌인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임시정부의 정치 공작대와 연계하여 대북 테러 공작을 전개했다. 1946년 평양역 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것은 백이사와 결탁한 북의 테러리스트라는 설이 있다. 당시 김일성은 무사했지만 그를 경호하던 소련 장교 노비첸코는 오른팔을 잃었다. 염동진은 좌익이었던 김두한을 설득하여 반공 폭력배로 전향하게 만들었다. 그의 테러 대상은 좌익이거나 노선이 모호한 우익이었다. 8.15 전국 남한에서 벌어진 무수한 테러 살인의 다수는 염동진이 주도한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는 6.25 즈음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나는 백범 김구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굴하여 공개한 자료들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읽어보았다. 결과 정치적 테러 사건은 언제나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는 예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사료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제나 상반되는 자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판단은 내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역사 기록의 허구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알고는 크게 놀랐다. 아울러 역사를 판단하듯이 범인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8.15 전국의 중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의 암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좌와 우의 중간 노선을 택했으므로 좌와 우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운형을 죽인 사람은 좌인가 우인가? 심증으로는 우익이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정치적 테러는 배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적 테러라고 해서 배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전국의 정치적 테러들은 하나같이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그것은 수사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른바 영구 미제 사건이 된 셈이다. 영구 미제 사건을 낳는 경우는 두 가지다. 수사가 잘못되는 경우와 수사가 방해를 받는 경우. 사건의 배후는 밝힐 수가 없다. 그런데 8.15 전국의 암살 테러들은
후자의 경우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에는 하나같이 수사를 방해할 실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권력 집단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었다. 김구의 암살은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내가 읽은 모든 자료에는 추정이나 단정만 존재할 뿐이었다. 온전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기밀 사항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글을 읽으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도 그 글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법이다. 진실한 주장에는 언제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8.15 전국의 테러 사건들은 모두 미제로 남아있다. 나는 연습 삼아서 가장 큰 미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의 암살 사건 배후를 프로파일링 해보았다. 1. 김구를 저격한 것은 당시 포병 소위 안두희이다. 2. 그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끝내 입을 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그의 진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백에 의한 증거 확보는 불가능해졌다. 3. 살인범 안두희는 사건 발생 전후 이승만 정부의 줄기찬 보호와 비호를 받았다. 4.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에 의하면 안두희는 염동진이 주도하는 한국 테러 조직 124의 단원이었다. 5. 동시에 안두희는 미국 CIC 요원이었다. 6. 동시에 안두희는 서북청년단의 단원이었는데 당시 이 단체는 이승만의 일을 돕고 있었다. 7. 동시에 안두희는 김구 주도의 한독 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8. 4, 5, 6, 7항 중에서 적어도 2개에서 3개는 위장을 위한 준비 방책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9. 당시 백이사와 김구는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었다. 10. 당시 이승만과 미국은 담합의 관계였다. 11. 공개된 미국의 기록 문서에는 당시 미국과 이승만은 김구가 좌우익 합작의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증거 제시 없음. 12. 공개된 미국 기록 문서에는 당시 백이사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김구를 죽이라고 말했다면 안두희 역시 피의 맹세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실제로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시한다면 그리 했을 것이라고 가정적 추리에 불과하다. 13. 결과적으로 미국의 문서는 김구를 죽인 배후가 염동진의 백이사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4. 그러므로 안두희의 배후는 일단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교 기록 문서에는 1년의 세탁 과정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15.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구 암살은 미국의 기획과 이승만의 용역 제공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6. 따라서 미국 관련자와 이승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고 운이 좋으면 그들이 자백에 의해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런데 현재로서 16항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승만은 죽었고 한국 경찰은 미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8.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영구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단연 높은 것이다. 8.15 전국의 테러 사건들 말고도 한국의 현대사는 무수한 고통과 의혹들을 간직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일견 활기에 넘쳐 보이는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의 과거만 들춰보아도 참으로 많은 상처와 흉터로 얼룩져 있다. 이 얼룩무늬들은 이름하여 암살과 학살, 투옥과 처형,
고문과 조작 등이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좌우 대립에 있다.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대부분의 모순과 부조리들은 분단 체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산하에는 분단 체제로 인한 억울한 유골이 최소 100만 이상은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멀쩡해 보이는 내 조국의 배후에 오열과 원한의 처절하고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네. 중간 울먹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읽어도 그렇게밖에 읽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시작은 활기차게 반갑게 시작했는데 끝은 많이 침울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